안녕하세요. 코로나 블루 끄떡없어 시즌 2 북토크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지금 두 번째 하고요. 2021년에는 3회차입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농경제학부의 문정훈 교수님이십니다. 화면에서 박수? 네,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화면에서 박수 하시고 계시는 문정훈입니다. 거죠? 네. 사실 그렇게 어렵게 모시진 않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냥 메시지 보내시고 제가 바로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바로 하겠다고 하셨지만 학기 중이라서 제가 일정 조율을 했습니다. 사실은 네네. 5월달에 이제 모시고 싶었는데 일단 학교가 종강이 돼야 돼서 또 때마침 종강이 또 됐고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문정훈 교수님을 이렇게 많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을 몰고 다니는 남자가 됐습니다. 지금 여행 에세이로 지금 베스트셀러 하셨고 학급 때 1등 해보셨겠지만 아마 책으로 1등을 처음 해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다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의 칼럼을 또 다시 고정 칼럼 쓰시기로 하셨다는데 통상 칼럼이 1000자에서 1300자이죠. 근데 이번에 한국경제 칼럼은 전면 거의 7000자라고 하셨나요? 네, 7000자. 그러면 화면 전면에 내가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겠다. 그런 분이시고요. 또 여기 지금 책 나와 있는데 진짜 스페인은 시골에 있다. 이 책도 상 받은 책입니다. 2021년 우수 콘텐츠 우수 출판 콘텐츠 선정작인데요. 보통 이 책이 11월에 나와요. 보통 11월에 나오는데 6월에 나와서 아마 2021년 선정작으로는 1호작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어떤가 여러분? 오늘 문정훈 교수님 그냥 쳐다보면서 뭐 사인이라도 한번 받아가야 되고 여기 계시는 분 악수라도 한번 하셔야 그 행운을 어떻게 하겠죠? 잡아가는 거죠. 인정하시죠? 네, 저는 네. 제 자신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정말 저는 노력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제 주위에 있는 다른 제 친구들을 보면 노력한 거 대비 성과가 좀 잘 안 나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그냥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노력하면 그냥 노력한 만큼 이렇게 되는 그런 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니까 이런 얘기하면 우리끼리 표현으로 이렇게 하죠. 재수 없어, 그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스스로 운이 좋다라고도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직접 또 봤을 때도 정말 그 운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개월 남은 동안 책 주문하신 분한테 바로 또 행운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시작했는데 언제 오셨어요, 교수님? 세종에요? 네. 세종에는 아까 6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네네. 그러셨구나. 뭐 드셨어요? 오늘? 세종에서 여기 이 동네에서 맛있다는 3대 식당 중에서 하나를 이제 들러서 그러니까 양식을 한번 먹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일부러. 네네. 그래서 그걸 먹고 정말 맛있다라고 하고 왔습니다. 양식 먹었는데 맛있다. 네네네. 프렌치 음식을 먹고 왔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네. 샌드위치를 준비해놨다고 이제 문자를 남겼거든요. 교수님 샌드위치 준비해뒀습니다 했더니 저녁 먹고 갈 겁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뭐 드시고 오셨을지. 지금 책이 지금 뭐 이게 진짜 스페인은 시골에 있다 나온지는 며칠 안 됐죠. 나온지 지금 이제 일주일 조금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막 베스트셀러하고 출판 네. 칼럼 들어오고 더군다나 북토크도 아시죠 여러분들? 생애 첫 번째 북토크랍니다. 네, 야,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운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운을 나눠드리는. 감사합니다. 그거 받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이제 그 서울대학교 농경제학부 문정훈 교수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푸드 비즈니스 랩 소장님이시기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하시는 분이야? 뭐 가르치고 뭐 하시는 분이야? 라고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뭐 가르치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입니다. 정확하게는 네네. 농경제사회학부고 그다음에 그 푸드 비즈니스 랩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푸드 비즈니스 랩에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노는 세상을 만들자. 가 이제 저희 랩의 이제 모토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랑 관련이 되는 거냐면요. 사람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복을 연구하는
예, 연구실입니다. 네, 아, 랩입니다. 그렇군요. 행복을 연구하면 그 행복의 색깔은 어떤 거일지 사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계속 느껴지는 기운은 행운이 있는 분이시니까 오늘 그 길을 잘 받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자, 책이 2권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네. 어떤 책이신가요? 직접 소개를 좀 해봐 주시겠어요? 네, 책이 올해 초에 하나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딱 일주일 전에 한 편이 나왔는데 먼저 나온 책이 진짜 프랑스는 시골에 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간된 책은 진짜 스페인은 시골에 있다. 이렇게 이제 2권이 마치 시리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네, 진짜 시골은 프랑스에 있다. 예. 진짜 시골은 진짜 프랑스는 죄송합니다. 시골에 있다. 진짜 스페인은 시골에 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바꾼 거죠. 그러면 네네네. 제목이 쉽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네네네. 제가 바로 못 익혔다라는 네, 거. 네. 예, 이렇게 제 뚱치고요. 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프랑스는 시골에 있다. 진짜 스페인은 네네. 시골에 있다. 예, 2권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쓰신 거죠? 네, 이 책 2권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관련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프랑스에 관심 있으니까 프랑스만 볼 거야. 나는 스페인에 관심 있으니까 스페인 책만 볼 거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연속으로 보시게 되면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 여정 자체가 프랑스에서 시골에서 시작을 해서 스페인의 시골에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쭉 돌면서 이 내용과 동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실은 하나의 굉장히 하나라기보다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바닥에 깔리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프랑스 사람들의 삶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써 그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출발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만약 우리 향숙 선생님 어떤 외국인이 찾아와가지고 난 한국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정말 알고 네. 싶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 어디를 가라고 할까요? 저도 촌에 데리고 가죠. 그죠? 어디요? 촌. 촌에. 네, 시골 밥상 뭐 네. 그런 데 데려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실히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을 가서 프랑스를 가게 되면 파리에 가서 에펠탑, 뭐 개선문 사진 찍고 막 하잖아요. 네. 물론 그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입장에 있어서 한국을 알고 싶어서 온 외국인한테 63빌딩 가서 사진 찍고 63빌딩 올라가 봐. 남산타워 올라가 사진 찍어 봐봐.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친구라면 그냥 하루 정도 놀고 갈 친구는 거기 들렀다 가라고 하고 명동 가서 쇼핑하고 가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잘 알고 싶어한다면 나라면 어디를 데리고 갈까? 그러니까 결론이 어디로 나냐면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생산되는 곳.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의 밥상 위에는 뭐가 올라갈까? 그거를 보여주는 게 출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그러한 성격과 스타일과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할 때 솔직히 흰 쌀밥과 그리고 그 김치 그리고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다들 한우 사 먹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빼고 한국 사람들의 어떤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 문화를 과연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인의 밥상을 빼고는 그렇다면 제가 프랑스를 더 알고 싶고 스페인을 더 알고 싶으면 그들의 밥상 위에 올라가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출발점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종 어떻게 보면 서문에 뭐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문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세계 시골의 전문가. 세계 시골 전문가. 네, 그죠. 그러니까 네. 그 우리랑 다 다르죠. 뭐 이렇게 그냥 세계 시골 전문가. 네, 굉장히 좋은 타이틀이고요. 근데 혼자 가신 건 아니죠, 이번에?
정확히 말하면 이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2016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코로나 직전까지 제가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에 주로 시골을 많이 다녔죠. 농촌 지역, 어촌 지역을 다녔던 그 내용들을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제가 다 기록을 다 해놨었고요. 주로 페이스북 기록을 많이 해놨는데 그렇죠. 그걸 기록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내기 전에 한 번 더 주요 지역을 더 돌고 제가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한 것들, 좀 더 자세히 보지 못한 것들을 기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여름에 한 3주 반, 4주 정도를 다시 이 코스를 쭉 한번 이제 돌았죠. 그래서 뭐 혼자 간 적도 있었고요. 진짜 차 빌려가지고 혼자서 막 차 몰고 간 적도 있었고, 제일 많이 갔을 때가 한 8명, 8명. 네, 뭐 아, 9명 네. 그렇게 네. 간 적도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꿈도 못 꾸는 일이잖아요. 네. 그죠? 이제 네. 꿈은 꿀 수 있죠. 아, 지금 네. 우리가 인류가 드디어 이제 코비드한테 딱 1년 반 밀리다가 승리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승리하기 네네. 시작했다. 네. 네.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지를 한 16가지 정도를 이제 드렸어요. 드렸더니 이제 교수님 말씀이 이렇게 답정이 왔어요. 이거 너무 어렵게 가는 거 아닌가요? 좀 쉽게 가게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입장에서는 또 그래도 교수님이잖아요. 그죠? 두 권의 책을 쓴 교수님이니까 충분히 또 예의를 지켜야 된다 싶어서 내 딴에는 공부해서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야, 오늘 토크 재밌겠다라는 네,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초반은 가볍게 시작을 한 거 맞죠? 근데 제가 답변을 너무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오늘 최대한 네. 작게 적게 얘기를 하고 네, 네. 네, 교수님이 더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게 맞죠. 제가 더 얘기를 하면 너 얘기 들으려고 나온 거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거든. 다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네. 어쨌든 책을 쓰신 그러니까 그 기록은 뭐 지금 교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책을 굳이 이렇게 2권 쓰고 이탈리아 책도 또 나온다라고 했고 또 한국의 시골도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 책 2권이 나오니까 주위의 분들이 야, 다음에는 어디 시골 쓸 거야? 그러더라고요. 만약 내가 다시 책을 쓰게 된다면 네네. 진짜 이탈리아는 시골에 있다를 쓰거나 사실 이탈리아도 많이 이제 다녔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한국의 농촌, 한국의 어촌, 한국의 시골에 대해서 좀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실은 당분간은 쓸 계획이 없습니다. 책 쓰는 게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러신가요? 이렇게 사실 이제 페이스북에서 패친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뭐 패친인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글을 너무 맛깔스럽게 쓰시잖아요. 네, 글을 너무 맛깔스럽게 감사합니다. 쓰셔서 나머지 2권 쓰는 거는 사실은 일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나는 서치를 해서 뭔가 이렇게 착 찾아내는 걸 굉장히 잘한다. 네, 그래서 뭐 맞습니다. 그거 막 네. 엄청나게 잘하기 때문에 내가 막 골목골목 찾아내는 거 잘한다. 막 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약간 편집증 있으시잖아요. 편집증요. 네. 누구나 특정 부분에 편집증이 있죠. 저도 뭐 네. 편집적인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뭐 검색을 잘하고 잘 찾는 게 이제 편집증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찾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딘가를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뭔가 목적한 바가 있을 때 사전에 찾아서 기본적인 이해를 다 끝내고 명확한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검색과 서치를 그러니까 검색을 잘 함으로써 내가 정보를 가지게 됨으로써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에 편집이 있는 거죠, 저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책 2권이 네네. 독자들 입장에서는 교수님이 대신 찾아준 거를 우리가 옆구리 끼고 네네네. 들고 가면 딱 좋은 이제 그런 책이죠. 네네네네. 이제 그런데요. 그런데 네. 이제 독자 중에서 이런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막 쪽지 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찾아서 갈 수 있는 거는 문정훈 교수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우리가 네네. 일반인들이 가려고 하면 네네네. 식당이 아닌 일반 어떤 영업집이나 그런 데 가서 감히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네네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네. 라고 꼭 좀 여쭤봐달라고 저한테 음. 쪽지가 왔었거든요. 네네. 네네. 제가 실제 꽤 많은
분들 이 보면 실제 책에 보면 특히 이제 스페인 책을 보게 되면 농부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예. 그럼 그분들을 제가 사전에 알고 갔느냐? 그러니까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누구를 소개를 받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연락하고 바로 찾아갔습니다. 나 당신 만나고 싶다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가서 그럼 연락하죠. 왜 그러느냐? 근데 나는 당신이 지금 기르고 있는 그 작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뭐 푸아그라 이러한 것이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 그나 눈으로 너무 확인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오지 말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 오지 말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와도 좋다라고 하고 때로는 되게 부담스러워하면서 왜냐면 동양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온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잠깐 들렀다 가라고 하는데 가서 막 같이 자기 음식, 자기의 술을 정말 제가 진짜 맛있어서 잘 먹고 그러니까 본인도 즐거워서 그때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특별히 뭔가를 이게 어디 뭐 기관을 통해서 막 여행사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씩씩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독자들도 씩씩하게 하면 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끔 문정은 교수님 이름도 살짝 팔고? 뭐 그것도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 책을 읽었다. 그쵸. 그래서 네. 당신을 그 꼭 방문해야 된다고 문정훈이라는 사람이 그러더라.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여러분들 든든한 후원군을 지금 받으신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봐도 그래요. 뭐 동양에서 그런 어떤 작물법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당신이 집에 꼭 가보고 싶다 했을 때 딱히 범죄자가 아니면 오지 마라 소리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뭐 재워주고는 못하더라도 네.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서울대학교의 교수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도움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적어도 나쁜 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겠죠. 서울이라고 하는 건 들어봤을 테니까. 그쵸, 예. 그쵸. 네. 하지만 생각보다 서울대학교가 뭐 아주 좋은지 아닌지 모릅니다. 외국인들은 특히 농부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오히려 그냥 교수직이라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살짝 이제 도움이 된 건 있지만 오히려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교수가 찾아온다고 되게 귀찮게 묻겠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와서 내 물건을 팔아줄 것도 아니잖아라고 생각해서 되게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억지로 막 찾아가서 근데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건 같아요. 그분들이 생산하는 그 작물이라거나 동물이라거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애정을 보여주고 그것을 음식으로 이제 만들어 먹었을 때 진정으로 제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다 마음을 좀 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다 자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네. 사실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친절하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나라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 하면 굉장히 낭만적인 도시이고 뭐 굉장히 예술적인 도시라고 인정을 하지만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여러 패널들이 프랑스는 굉장히 불친절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네. 실제로 그렇구나. 근데 음. 실제로 프랑스 현지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친절한 구성원들은 많이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많이 안 가봤지만 네네. 불친절하던데요. 근데 어떠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네. 그 직원의 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 직원의 친절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절함과 다르죠.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친절함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매너가 좋은 어떤 격조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절도 있는 것, 절도 있게 딱 대하는 그거를 정말 매너 있고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제 뭐냐면 정말 손님은 왕이다로 하는 걸 우리는 좋은 대접을 받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표정이 이렇게 웃는 표정이 아닌 것은 나를 싫어하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라 절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다. 라고 이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공과 사를 좀 명확히 구분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스페인에 비해서. 스페인은 공과 사의 구분이 매우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프랑스는 그게 굉장히 이제 명확하고 정말 친구가 됐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모든 걸 다 내놓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또 프랑스 사람들이
맺고 끊는 게 비교적 명확하다고 하지만 제 프랑스 책에 나와 있는 그 브레스 토종닭을 기르는 그 분 댁에 갔을 때는 처음에는 좀 삐쭉삐쭉하더니 자기 닭 요리 너무 맛있게 먹고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맛있게 정말 다 먹었거든요. 그때 정말 방긋 웃으면서 내가 지하에 진짜 좋은 와인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꺼내서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와인 또 맛있게 먹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저 지하로 내려가는 거 보이지? 들어가서 아무거나 다 꺼내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점심을 11시부터 오후 3시 반 4시까지 먹었거든요.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어디가 자고 가. 오후 4시에. 그래서 계속 술 마시자고 저녁도 같이 먹자고 하는 거를 그 다음 일정 때문에 인사를 하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막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지금 막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프랑스 얘기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네네. 볼게요. 진짜 프랑스는 시골에 있다. 이 책을 보신 분들의 얘기의 공통적인 얘기가 여행서인 줄 알고 책을 봤거든. 내가 프랑스 가고 싶어서. 네. 그런데 그게 여행서가 아니고 토종닭 얘기하고 와인 얘기밖에 없더라라고 맞습니다. 네, 주로, 얘기를 예, 예. 하더라고요. 그죠? 이제 그러면 뭐 와인도 사실은 격이 되게 많잖아요. 전 와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면 이제 독자들한테 큰일 나니까. 주로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딱 드시는 그 와인의 어떤 느낌, 뭐 좀 더 이렇게 직선적으로 여쭤보시면 어떤 와인을 좋아하시고 어떤 와인을 찾고 계시는 건가요?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먼저 요 이야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프랑스는 시골에 있다. 의 책에 제 동선을 보시면은 시작 부분이 이제 처음에는 비행기로 이제 들어가니까 파리에 도착을 했다가 저기 네덜란드로 이제 유럽에 들어가서 그 암스테르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리옹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제 리옹이라고 그러는데요. 파리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남쪽에 항구 도시 하나 되게 마르세유가 되게 크고 그다음에 리옹인데 리옹은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내륙 쪽에 있고 프랑스의 동부에 있죠. 그 리옹의 공항에 도착해서 딱 차를 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옹 시내로 들어가겠죠. 저는 차 타자마자 리옹 시내로 안 들어가고 바로 이제 시골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보면 브레스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토종닭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제가 프랑스의 리옹으로 그 시골로 여행을 첫 번째 간 이유가 바로 그 브레스 지역의 토종닭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연구의 목적으로 처음에 갔었습니다.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바로 옆에 정말 유명한 와인 산지들인데 부르고뉴라고 하는 와인 산지가 바로 거기고 보졸레라고 하는 와인 산지가 바로 이제 거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행의 시작이 이 부르고뉴, 그다음에 보졸레,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브레스 이게 이제 프랑스의 이제 딱 동부 쪽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건너가면 이제 독일 근처로 가게 됩니다. 예. 거기서부터 태양의 차도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요. 네네. 그 길을 따라서 제가 이제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어요. 예, 거기 이제 론 강이 흐르고 있고 네. 론 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 론 강의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이 전부 다 또 와인용 포도 재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가 쭉 내려가면 그게 바로 프로방스거든요. 그래서 프로방스까지 거쳐서 마르세유까지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이 전부 정말 제가 와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딜 가도 다 포도밭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포도 이야기가 많고 와인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예. 실은 이 책이 올해 초에 나왔었는데 2021년 초에 나왔죠. 프랑스 책이 2020년에 제가 이미 다녀오긴 했지만 프랑스의 서부 쪽을 제가 한 번 더 다녀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그 지역은 사과를 주로 농사 짓는 지역이고 게랑드 염전이 있고 원래는 이 책에 그 내용까지 넣을 계획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해서 책이 조금 짧아졌죠.
예, 그럼 거기는 또 유명한 게 버터. 우리 그 나라에서 정말 고급 버터로 많이 팔리는 게 이즈니 버터라고 있잖아요. 이즈니 버터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예, 그 프랑스의 서해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이즈니라고 하는 거기에서 정말 비가 너무 많이 내리거든요. 거기 이제 막 풀도 막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 풀어놓고 그 풀을 뜯어 먹는데 막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부는데 그게 노르망디 지역이거든요. 막 풀에 막 이 짠 바다 물이 막 이렇게 묻어요. 그거를 이제 뜯어 먹은 소의 우유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는 소금으로 만든 게 이즈니 소금이거든요. 예. 이즈니 버터고 그 지역도 제가 다 갔었고 실은 이 책에 그 내용을 넣고 싶었는데 못 넣었었죠. 예. 그리고 또 원래 질문 어떤 와인을 이제 찾아다니냐라고 하셨는데요. 와인의 가장 큰 매력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왜 같은 게 하나도 없느냐?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의 또 다른 표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인이 별게 아니라 포도 으깨어 놓고 얘 발효시킨 거 짜가지고 집어넣은 게 와인이잖아요. 포도 그 자체인데 포도라고 하는 작물 자체가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양조하는 방식이 원물의 특성을 그대로 담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도를 키웠던 그 땅 그리고 그 땅에 내리쬐는 햇볕, 비, 바람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이제 특성이 돼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같은 와인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 다름을 즐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철학적인 용어가 나왔습니다. 다름을 즐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옆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옆에서 이렇게 측근에서 보고 있잖아요. 너무 신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막 이제 전이가 되는 이제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시면 돼요. 프랑스 포도밭 이게 상상이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영동이나 이런 데서 잠깐 보는 포도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밭에 우리의 논을 대입을 해보시면 딱 이게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저도 이제 프랑스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가본 사람이 되게 아는 척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딱 가봤는데 기차 타고 창밖을 봤을 때 전부 다가 포도밭이었어요. 그게 우리 논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상상이 되시겠죠? 거기에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햇빛, 바람 또 뭐라 그러셨죠? 비. 네. 이런 서정적인 얘기가 나오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향숙 선생님께서 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방금 우리나라의 논과 같습니다, 네. 쌀과 같습니다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 포도주를 마실까? 그럼 우리나라는 술을 뭐 먹지? 우리의 전통적인 술은 그 막걸리잖아요. 막걸리의 뿌연 부분을 걷어내면 그게 청주고 걔를 증류기로 증류하면 소주가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술을 먹는데 왜 쟤네들은 저런 술을 먹을까? 포도주를 먹을까? 포도주를 증류하면 그게 브랜디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바로 땅과 그렇죠. 태양과 비와 바람이 정해준 거예요. 특히 이제 유럽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중해 쪽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나 프랑스 남부 쪽을 가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야, 이 땅이 너무 건조한 거 아니야? 뭐 사막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땅이 푸석푸석하죠. 예. 그리고 이제 여름에 이제 비가 안 내립니다. 예. 그리고 생각보다 일조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또 너무 덥진 않아요. 이런 환경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 포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런 날씨에 또 잘 자라는 작물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를 인간이 선택했다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땅과 태양과 비와 바람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에 중국의 동쪽 같은 경우에는 기후적 특성이 그 일교차가 되게 심하고
겨울엔 진짜 춥고 여름에는 정말 덥고 여름에 비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습하고 여기에 제일 잘 자라는 작물이 그게 바로 쌀이었던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쌀 먹고 잉여 농산물로 우리는 즐거움을 위해서 만든 게 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굉장히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프랑스로는 때루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루아가 모든 걸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아 그러면 제가 한 큐 한 거네요, 그죠? 네네네. 네. 프랑스 얘기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이제 와인 얘기 한 번 더 할 거예요. 후속에 네네. 조금 더 하더라도 또 스페인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이게 스페인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를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특별한 방송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윤식당 기억나시죠? 스페인에서 네네네. 하셨던 그 정유미랑 했던 윤식당 거기가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의 먹거리를 보면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또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스페인 얘기가 또 재밌게 연결이 또 될 네네네. 것 네. 같아요. 스페인에 쓰는 사실은 프랑스에 쓰는 토종닭이랑 와인 두 가지 얘기만 나왔는데 주로 많죠. 하지만 네. 밑에 프로방스 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보면 허브 이야기도 아, 나오고 네네네네네. 근데 뭐 제일 많은 이야기가 토종닭이랑 포도농사 네. 그리고 와인 이야기가 주로 많긴 합니다. 네네. 사실은 토종닭 얘기만 해도 1박 2일 걸리죠. 아, 뭐 할 수 있습니다. 키로수가 일박 몇 이일. 킬로냐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네, 나오는데 네, 또 네, 책이 네. 2권이라서 자 그러면 스페인에서는 네네. 되게 많은 식재료가 나와요. 그죠? 네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뭐 아니면 스페인 가면 그래도 이거는 꼭 먹어 드셔보시라 하고 싶은 거를 네네네.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스페인 하면은 아마 이미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베리코 돼지로 만든 하몬, 예. 하몬을 꼭 드셔보셔야 되고 그들의 소울푸드, 소울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소울푸드의 좀 대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다. 예. 엄마랑 같이 많이 나눠 먹었다. 그리고 대체로 열량이 좀 높은 편입니다. 예, 열량이 높은 게 확실히 기억에 잘 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의 그 땅을 떠나서 외지에 뭐 한 일주일 정도 가 있으면 아 이거 너무 먹고 싶다라고 하는 떠오르는 것이 이제 대체로 이제 소울푸드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물론 김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현재 한국 사람들의 소울푸드에 제일 가까운 건 사실 라면인 것 같아요. 예, 라면이고 떠나서 라면 먹고 싶다 이게 많이 하잖아요. 국물 확 해가지고. 근데 스페인 사람들은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자기 나라 떠나서 오래 있으면 확 먹고 싶은 게 하몬 먹고 싶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의 소울푸드를 이제 한번 먹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베리코 돼지를 염장 건조 숙성한 것이 이제 하몬인데 그것도 해서 하몬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근데 제가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몽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그 사실은 발음이 잘못됐습니다. 그게 일본을 거쳐서 이제 들어오면서 일본어가 니은이랑 이응을 구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어로 번역된 걸 우리가 다시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화 하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몽이라고 발음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하몬 N입니다. N. 하몬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하몬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까먹었어요 방금. 하몬을 한번 꼭 하몬을 먹으면 한국 분들이 드시면은 너무 짜 그래요. 당연히 염장을 해서 근육 숙성을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몬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의 뒷다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몬이라는 단어 자체가 뒷다리 허벅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의 영어가 햄입니다. 햄. 햄 말씀하시는 예. 거죠? 햄이 하몬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햄 하면 뭐냐면 스팸이랑 이런 그 식용 햄을 떠올리는데 햄이란 단어 자체가 뒷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허벅지를 말하는 거고 예전에 우리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야구할 때 다리에 문제 생겼던 병 이름이 뭐냐면 햄스트링이 문제가 생겼죠. 그게 허벅지 안에 들어가 있는 스트링 힘줄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햄이라고 하면 뒷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모는 사실은 돼지의 뒷다리를 염장 건조 숙성을 한 겁니다. 스페인에서는 또 먹어보면 짜죠.
그래서 원래 하몬이라고 하는 것은 짠 이유가 와인이랑 같이 먹고 혹은 꼭 와인이 아니더라도 맥주 요것과 함께 먹을 때 간이 딱 만든 거죠. 스페인 가니까 음식이 너무 짜요. 프랑스 가니까 너무 짜고 원래 그거는 그거와 함께 와인을 같이 먹으라고 그거랑 함께 음료수를 같이 먹으라고 그렇게 했을 때 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식사들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 시간에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은 야 정말 먹고 싶다 이제 그러실 것 같은데 질문이 막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네. 이쯤에 질문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뭔가를 굉장히 많이 지금 쓰셨는데 지금 공지 사항인지 질문인지 한번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하몽 인정. 컴퓨터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없어서 네. 네. 뭐 질문은 아닙니다. 질문이 자, 있으면 질문 주셔도 됩니다. 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오면 네. 식재료와 농가 이야기 사진 너무 힐링이 됐대요. 코비드 시대에 희망을 담았다라는 그 서평 같은 후기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요 꽃자랑 잠깐 할게요. 화면에 지금 꽃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현장에 오신 독자분이 꽃을 이 바구니를 들고 오셨어요. 제가 사실은 북토크를 제법 많이 했거든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교수님은 시골 전문가이면 제가 지금 북토크 전문가가 될 만큼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도 꽃을 이렇게 갖고 온 거는 못 봤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막 완전히 그러니까 아까 딱 앉아 계시는데 막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 이쁘죠? 네, 이거를 네. 주신 분이 저기 마이크 한번 네네네. 드려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그쵸, 제가 얼굴 네. 알아보지를 제가 못했어요. 네네. 네. 네. 질문을 해도 되나요? 네네.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방금 저 책을 다 읽지를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앞다리 전지를 더 비싸게 치는데 왜 네. 이탈리아에서는 벨레타 대신 하몽 뒷다리를 더 비싸게 치나요? 왜 뒷다리가 더 맛있나요? 하몽을 만들. 원래 이제 하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제 추측입니다. 근데 아마 제 추측이 아마 맞을 겁니다. 먹고 남은 고기를 빨리 먹지 않으면 예전에는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연하게 아마 알게 됐을 거예요. 소금에 절여가지고 말려놓으면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 그것에 일단 가장 적합한 부위가 아마 다리 쪽이었을 거고, 그다음에 앞다리는 팔레타라고 해서 따로 이제 판매를 하고, 하모는 뒷다리가 되겠죠.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팔레타 쪽이 조금 뭐라고 표현했죠? 좀 더 담백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 팔레타를 더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하모니 더 좋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의 선호인 것 같아요. 뒷다리가 실은 먹을 게 많습니다. 예. 그 육양으로 치면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부위, 살 부위를 해보면 뒷다리만 전체 돼지 중량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앞다리는 그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아주 오래전에는 양이 많은 것부터가 되게 중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양이 많고 크다 보니까 그리고 뒷다리의 특징이 우리도 보면 우리 사람의 이쪽 다리도 보면 앞쪽이랑 뒤쪽 엉덩이 쪽에 이 근육의 결이 다르잖아요. 앞쪽이 좀 더 탄탄하고 뒤가 좀 더 보들보들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식감들이 나오고 하몬도 이렇게 얇게 점여 먹을 때 원하는 부위가 좋아하는 부위가 서로 다 다르더라고요. 난 앞쪽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난 뒤쪽을 좋아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식감과 향이 나온다는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이 뒷다리 하몬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쪽 사람들은. 네. 지금 질문 보이시죠, 교수님? 네. 잘 다른 분 질문을 채팅방에 하셔도 되고요. 네. 온 키고 자기 육성으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 생방의 몸이긴 하지만 네네. 제 노트북이 지금 배터리가 나갔어요.
중간에 분명히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줌을 키면 이렇게 금방 빨리 나가죠. 나가 네네. 버리네요. 네. 예, 그래서 나가서 지금 화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교수님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저 닉이라는 네. 친구가 다음 차수에 사회볼 친구입니다. 독일 친구입니다. 아, 네네네. 네, 독일 친구가 들어와서 지금 질문하는 것 같은데 답변 교수님 생각 어떠신가요? 그럼 이제 닉이라고 하는 분이 온라인에서 질문하신 거예요? 네, 온라인에서 지금 질문하신 겁니다. 어. 지금 현재 화면에서 화면 얼굴 손 좀 들어주세요. 네네. 안 보이네요. 네, 네 어디 계신가요? 네. 네, 어떤 거 픽하시면 어떤 걸 픽하시고 네, 싶으시죠? 질문이 이제 뭐냐면요. 네, 스페인에 제가 하몽 아니고 하몬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하몬이라고 해주십시오. 이게 또 가르치려고 하는 굉장히 나쁜 버릇이 제가 이제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네, 하몬이랑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프로슈토를 비교했을 때 하나를 픽해야 된다면 뭘 하겠느냐? 프로슈토도 돼지의 뒷다리입니다. 예. 사실 그 선호라고 하는 것,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개인 취향이고 문화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보고 만약 선택해라고 한다면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하몬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다음에 넘어올 이태리 책에서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예. 여전히 하몽을 추천을 하시겠다라고 하셨고요. 네, 이제 토종닭 얘기가 이제 네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처럼 음. 인증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든다면 네네. 어떤 조건을 둘 수 있을까요? 네. 네. 뭐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질문입니다. 네, 지금 정명아님이 질문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네. 이게 줌이 이렇게 상방향이 네네네. 돼서 이런 게 좋은 네.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인증대를 만든다. 프랑스에서 이 토종닭 관련된 인증제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실은 우리나라도 뭐냐면 프랑스어로는 뿌레 페르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뿌레가 닭이라고 하는데 단어고요. 페르미에가 시골이란다. 그러니까 토종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소비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토종닭 인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토종 축산물 인증이라고 되어 있고요. 농식품부에서 초록색 마크를 이제 붙이는데 우리는 이제 품종으로 이제 정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품종과 그리고 생육 방식까지 어떻게 키우냐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세 개의 품종이 토종닭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하나가 국가가 인정을 하는 거죠. 네. 하나가 한협 토종닭, 못 하나가 들었어요. 뭐라고요? 한협. 한협. 예. 네네. 한국은 협동한다 뭐 이런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협, 예, 네. 한협 토종닭. 하나가 우리맛 토종닭. 네. 세 번째가 소래 토종닭. 아, 요 세 개가 토종닭으로 그 국가가 인정을 한 겁니다. 네, 그거를 사서 드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저도 토종닭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프랑스처럼 그래 품종도 중요하지만 그 품종적 특성이 잘 이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르는 생육 방식도 규정을 좀 두는 게 좋겠다라고 하지만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토종닭이라고 하면 품종적인 거. 근데 프랑스 애들 되게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딱 품종적 세 개를 이렇게 딱 지정했잖아요. 프랑스에서는 뿌레 페르미에를 이제 규정하는 게 품종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토종닭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자라는 닭을 의미한다. 딱 이렇게 시작해 규정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흔히 프라이드 치킨으로 먹고 있는 대부분의 닭들은 굉장히 빠르게 자라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유전적으로 설계가 되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GMO 뭐 이런 뭐 유전자 이런 건 아니고요. 육종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천천히 자라는 닭을 의미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빨리 자라게 만들지 않은 예전에 그 닭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딱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씩 다른데 최소
81일 이상을 길러야 하고 그리고 먹이는 요런 거를 먹여야 되고 뭐 방목을 어떻게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죠. 왜 80일, 81일이 이제 나오냐면 빨리 자라는 닭들, 효율성,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그런 닭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닭이 그렇습니다. 95%가 그렇습니다. 그 이쪽 해외에서 이제 글로벌 종계 회사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로열티를 주고 이제 사가지고 오는 건데요. 그 같은 경우는 28일에서 30일이면 독에서 먹습니다. 정말 빨리 자라기도 하고 어린 아이를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주 어린애니까 육질은 되게 이제 부드러운데 육향은 조금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토종닭은 빨리 자라는 유전자를 억지로 이제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72일에서 길게는 90일, 100일까지 한 3배 정도, 2~3배 이상 기르는 거죠. 길러야지만 이제 먹을 수 있죠. 그래서 토종닭이 비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닭 하면 1kg짜리잖아요. 그죠? 근데 네. 그냥 보통 뭐 3.5kg, 5kg, 3.5에서 5kg 정도 돼야 닭이다. 먹는 닭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치킨으로 먹는 닭은 이제 호수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9호, 10호, 11호를 주로 많이 먹습니다. 9호라고 하는 것은 도개를 도축을 하고 난 다음에 못 먹는 부위 다 떼어내고 그 이제 생닭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중량이 900g이면 9호라고 그러고 1kg면 10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12호를 넘어가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9에서 11호 정말 이제 작은 걸 먹는 거죠. 토종닭은 이제 대체로 수탉 같은 경우에는 한 15호에서 17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먹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그러면 호랑이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아닌가요? 한국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무엇인가요? 아니요, 호랑이라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호랑이를 먹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먹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기질이라거나 프랑스를 대표하는 동물 이야기라고 그러면 르꼬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닭이란 표현입니다. 근데 프랑스는 왜 닭의 나라냐면 한국 사람들은 닭을 표현하는 단어는 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닭을 표현하는 프랑스어 단어가 제가 찾아본 것만 아는 것만 9가지인가 10가지예요. 성별 따라서도 다르게 부르고 사이즈 등등으로 다 용도에 따라서 닭을 다 다르게 부릅니다. 뭐 뿔레, 뿔라흐드, 르꼬끄, 하여튼 뭐 되게 많아요. 수탉도 큰 거는 또 완전히 다른 단어로 이제 부르고 또 국물용 닭은 또 다르게 부릅니다. 그 닭 자체를 아예 다르게 부르는데 프랑스 사람들 르꼬끄라고 하면 그게 이제 수탉을 의미하는 거고요.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프랑스의 수탉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딱 이렇게 벼 딱 세우고 늠름하게 쓰고 공격적이고 누군가가 우리의 이 생활권을 딱 침범하면 수탉을 딱 쪼아버리잖아요. 그 자체가 아주 이제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축구팀을 보면 알아요. 한국의 축구팀의 마크가 뭐냐면 호랑이잖아요. 걔네는 르꼬끄입니다. 수탉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야, 그만큼 이제 닭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닭도 굉장히 즐겨 먹고 닭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식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야, 관찰력이 끝내준다라고 하죠. 네.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면 호세 농장에 아주 큰 소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네네네. 질문이 지금 하나 들어와 네. 있으니까 요거 정리하고 또 스페인 얘기 넘어가기로 하죠. 네. 네, 푸드마일리지와 로컬 푸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직접 시골을 찾으시면 현재 식재료로 식사하시는 것이 최근 이야기인데 프랑스는 현지 생산과 현지 소비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요. 저 봐요. 독자들이 저렇게 어려운 질문을 한다니까요. 그죠? 네네. 네, 드디어 소비 얘기가 나오잖아요. 프랑스 현지에서 그 생산과 소비가 얼마나 다 이루어지느냐, 제가 거기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모르는 건 제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건 잘 모르는데 제가 추측컨대 로컬 푸드의 비중이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먹는 거에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식재료에 대한 니즈가 있고, 그러나 그 기후 때에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 잘 되는 농작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 동네에 난 것만 먹어라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더더욱 음식을 더더욱 즐기는 지역에서는 어렵죠. 그래서 다른 식재료를 많이 가지고 들어오고, 다만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와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네들이 생산한 와인을 거의 그 동네에서 주로 먹는 거는 제가 확연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로컬 푸드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로컬 푸드란 무엇인가? 로컬 푸드 운동이 처음 시작된 데는 미국이고, 미국에서 초기에 그 나온 뭐죠? 로컬 푸드라고 하는 것은 뭐 몇백 마일 안에 있는 그에서 생산한 것을 로컬 푸드라고 한다. 그래서 저 그걸 킬로미터로 제가 이제 환산해 가지고 서울에다 딱 콤바치고 돌려봤거든요. 일본까지 가더라고요. 예. 이게 뭐지? 사실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또 로컬 푸드의 제도를 보면 이건 로컬 푸드고 이건 로컬 푸드가 아니라고 할 때 군 단위 경계로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냥 행정적인 이유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도대체 로컬 푸드, 죄송합니다. 도대체 로컬 푸드가 뭐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의 어떤 그 운동의 그 이 탄소 마일리지, 푸드 마일리지, 사실 탄소 마일리지랑 같이 이제 가는 거긴 한데, 그렇다면 이걸 좁혀버리면 서울 사람들은 다 굶.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커피, 우리나라는 커피의 나라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카페 많은 나라를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로컬 푸드 운동을 하면 우리는 커피도 이제 못 먹고 바나나도 못 먹고 오렌지도 못 먹고, 이게 로컬 푸드 운동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냐? 저는 솔직히 제 소신은 잘 모르겠습니다요, 아직. 예. 근데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정말 자로 되듯이 잘라서 여기까지가 로컬 푸드고 이거 벗어나면 아니야, 로컬 푸드를 아닌 걸 먹으면 그거는 나쁜 거야라고 말하기에는 이제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행정적인 부분의 어떤 잣대일 수는 있죠. 어떻게 네네. 보면 뭐 또 각각 우리 세종도 로컬 푸드 얘기 이제 많이 하는데 그죠? 네, 뭐 이렇게 질문하신 김경희 선생님은 알아서 잘 챙겨 듣고 네.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김김 선생님 저 보이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예. 그 김김 선생님 너무 반갑고요. 오랜만에 우리 세종시도 제가 알기로는 로컬 푸드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몇 년 사이에. 네, 평균 35만 수도. 정도 됩니다. 예, 갑자기 이제 늘고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이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비중이 이제 높은 데잖아요.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주위가 원래 다 농토였잖아요. 원래. 네. 여전히 원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사는, 조금씩 외곽 나면 바로 다 농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행정수도인 세종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잘 살아야 되겠지만, 기존에 이곳에서 토박이로서 농사를 짓는 분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이제 공유하면서 성장하려면은 아마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지역의 로컬 푸드를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외곽에서 있던 토박이 분들의 이 농업 생산물을 어떻게든 연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은 아마 세종시에서는 특히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세종시는 뭐 세종시 얘기 또 하면 지역 주민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네. 다른 분들은 뭐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뭐 많이 이제 그런 운동들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김명희 쌤이 얘기를 했던 로컬 푸드는 뭐 한국 사회하고 또 외국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넓이의 그로 본다라면 조금 또 다른 맥락일 수도 네네네. 있겠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요.
자, 질문 계속 그 사이에 질문을 좀 써주셔도 되고요. 다음에 넘어갈 때는 제가 육성으로도 한번 듣도록 해볼게요. 그 사이에 스페인 우리 책 얘기 조금 네. 더 이제 해볼게요. 스페인은 아주 많은 윤식당에서 본 것처럼 아주 많은 얘기들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프랑스 책은 굉장히 간결하게 쓰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딱딱딱 간결하게 쓰셨고 스페인 책은 욕심을 되게 많이 내셔서 이렇게 식재료도 많고 얘기도 재밌는 얘기도 너무 많은 그런 책이었어요. 스페인의 여러 가지 아까도 잠깐 질문 드렸지만 호세 농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기는 호세. 네. 왜냐면 스페인에 호세가 너무 많아요. 저도 네. 그거 너무 헷갈렸습니다. 호세가 예. 너무 많아가지고 제 책에서만 호세가 6명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한 명은 멸치잡이하고 한 명은 돼지 기르고 있고 한 명은 소 기르고 또 뭐 그죠? 호세 진짜 많은데 지금 호세는 소 네, 기르는 호세 호세. 농장, 예, 네, 소. 예, 예. 네. 그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예. 소를 길러서 결국 유명해진 건데 원래 이제 그 집안이 소를 기르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의 소 기르는 농장 목장이죠. 방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장을 이제 물려받아서 소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걸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식당으로도 한번 우리나라 치면 이제 정육 식당이 되겠죠. 정육 식당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 하우스를 목장에서 차로 한 5분, 10분 정도 거리에 이렇게 되는데 히메네스라고 하는 정말 깡시골에 너무 놀라울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깡시골에 스테이크 하우스가 이렇게 나지막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를 좀 제가 대놓고 그 근처를 갔더니 그 동네가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인 겁니다. 가봤더니 가난함이 좀 느껴지는 동네인데 거기가 예로부터 유명했던 게 도기 공예, 도자기 공예가 아주 유명했던 곳이더라고요. 왜냐면 딱 도착할 때 흙 색깔이 좀 달라서 빨간 색깔이 나고 노란 색깔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흙 색깔이.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데 벽에 그 담벼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깨진 도기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너 돌면은 공방이 있고. 예. 근데 그걸 이제 보면 이거 유명하구나라는 걸 알았고 나중에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스페인에서 그 아마 우주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축가가 한 명이 있죠. 가우디. 예. 가우디가 그 동네의 그 도기를 자기 건축 재료로 많이 썼대요. 가우디의 그 건축 그 외관을 만드는 방식 중에서 하나가 그 타일 기법을 이제 쓰는데 모자이크처럼 붙이잖아요. 그래서 타일을 깨트려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서 이제 만드는데 히메네스 마을에 그 도기를 그렇게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사자마자 다 깨가지고 막 붙였겠죠. 예, 근데 그런 이제 아주 시골 마을이고 이제 거기에 갔더니 그 스테이크 하우스가 있고 호세 아저씨가 하고 있는 그 도기 공방 아저씨 물어봤더니 여기 정말 외지 사람들이 안 오는데 저 스테이크 때문에 외지인들 심지어는 당신과 같은 외국인들도 오는 시골 마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소는 한우는 네. 얼마나 키워서 도축을 하죠? 우리나라 소는 일반적으로 한우 같은 경우에는 29개월부터 아닙니다. 30에서 33개월 정도까지 기르네요. 예. 29에서 33이 맞겠네요. 33개월. 예. 미국은 조금 더 짧게 기르고요. 27개월, 28개월 기르고. 예. 스페인은요? 스페인은 전반적으로 소를 좀 오래 기르긴 한데요. 호세 아저씨 목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에서 길게 19년까지 소를 기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부 다 방목해서 풀 뜯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마블링으로 이제 등급제를 하다 보니 마블링을 많이 끼게 하는 것이 결국은 농가의 수익이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를 가능한 한 안 움직이게 하는 것이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목하기도 우리나라 좀 어렵고 왜냐하면 방목하려면 풀이 많아야 되는데요. 그 우리나라가 풀이 없는 나라는 아닌데 이 굉장히 독특하게도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많잖아요. 네.
소나무에서 솔잎이 떨어지면 솔잎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빨갛게 변하고 이게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얘가 떨어지면 풀이 안 자란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방목하기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소나무가 많은 지역은. 근데 거기는 뭐 산이 별로 없으니까 풀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풀을 이제 많이 뜯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이고 거기는 스페인은 소가 등급제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등급제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왜 국가가 왜 굳이 등급을 매겨주지 우리 입맛에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를 기르는 사람 그리고 소를 이제 잡아서 숙성하고 정육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설계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추구하는 고기 맛은 이런 맛이니까 소를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이제 도축해서 어떻게 숙성을 했을 때 맛있는 맛이 나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 그 맛이 내 입맛에 맞는 소비자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아, 나는 좀 마블링이 있는 소를 키워야지 하는 사람은 그렇게 키우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마블링 등급제를 이제 하니까 마블링이 많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죠. 근데 마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물을 먹여야 되는 문제, 움직이면 손해를 본다는 문제가 있죠. 예, 그리고 소를 오래 기르면 오히려 또 손해가 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기 때부터 자라서 유년기를 지나면서 더 이상 성장 속도가 멈춰지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소는 도축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대략 한 30개월이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강 3년, 2, 3년이 되는 거죠. 인간은 지금 거의 80세까지 살잖아요. 소는 가만히 두면 한 20살 정도까지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딱 유년기 지나면 이제 몸에 덩치 먹는 거에 비해 덩치가 잘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도축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호세 같은 경우에는 19년이니까 거의 살 때까지 다 살게 하고 이제 잡는 거죠. 네. 네, 19년 우리는 33개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이렇게 어릴 때 많이 키워서 계속 팽창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수준이 되면 어른이 뭐 사람도 중학생 정도 돼서 키가 180 되면 더 이상 안 크는 거기 때문에 네네. 더 많이 키우면 사실은 농가에서는 손해다라는 그렇죠. 얘기신 왜냐하면 우리는 거죠. 아까 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물 사료를 먹이잖아요. 곡물 사료는 결국은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은 방식의 축사는 동물을 가축을 기르는 그 비용의 60% 정도, 70%가 사실은 사료 비용입니다. 사료 비용이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사료를 먹인 만큼 자라주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의사결정을 좀 존중은 하는데 방목을 하게 되면 방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방목을 하게 되면 사료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래 줘도 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예. 물론 그래도 너무 오래 두면 이제 자금 회전이 안 되고 왜냐면 그것도 비즈니스니까 그런 거긴 한데 호세는 명확한 철학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까 제가 때로와 말씀드렸잖아요. 소도 때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 지역에 풀을 뜯기 때문에.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계속 거기 그 땅에서 나는 풀, 꽃, 그다음에 허브 얘를 이제 수십 번을 먹겠죠. 만약 20년을 살 것 같으면 20번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것의 향과 특성이 이 소의 육질에 이제 반영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분의 이제 견해에 의하면 그것이 어디서 많이 드러나냐면 지방에서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를 막 구워가지고 그 식육식당에서 딱 갖고 오면 고기가 딱 이렇게 있고 옆에 이제 그 지방 덩어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 스테이크 먹을 때 지방 안 먹잖아요. 그걸 딱 제끼니까 그러더니 그거부터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죠. 지방 덩어리를 먹으라고 그러지? 딱 뭐라고 그러냐면 호세가 한국이랑 미국이랑 일본이 곡물을 많이 먹이고 한 2, 30개월만 하고 도축하는 건 아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방이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이렇게 오래 기르게 되면 지방에도 식감이 생기게 되고 목장에서 네가 저한테 얘기해 너가 봤던 그 허브의 향이 느껴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탁 해서 넣으니까 일단 그런 말 들으면 진짜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허브 향이 이제 그 나는 것 같고 실제 식감은 분명히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살코기 부분을 썰어 먹었는데 마블링도 없거든요.
그래서 마블링이 없는 경우에는 고기가 질길 수가 있죠. 오래 기르니까. 근데 숙성의 어떤 기술로 이제 해결하는 거거든요. 최대 3개월을 숙성을 한대요. 네. 아주 맛있는 네, 집이었습니다. 네. 네. 사실은 그 호세 아저씨가 2020년 1월 네, 한국에 맞습니다. 왔었어요. 네, 네, 네. 이제 그 얘기는 책을 사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네. 다 얘기를 네, 하시면 너무 또 네.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그 한국에서 네. 와서 있던 일은 네. 그 책을 한번 보시고 다만 이제 그분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하도 제가 가가지고 목장 보여달라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쪼르고 그러니까 도대체 쟤는 왜 이러나 그러면서 한국 음식에 관심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도대체 뭘 먹고 한국의 손은 어떤지 이런 걸 이제 보기 위해서 딱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와서 코로나 정말 폭발하기 직전에 다시 스페인으로 딱 돌아가셨어요. 네. 2020년 1월이라고 해서 네, 맞아요. 제가 네. 그게다 연필로 줄을 딱 치면서 2020년 1월이면 작년이네. 이거 코로나 전이네. 네. 와 대박. 막 이제 혼자서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페인 책은 프랑스 책이랑 조금 다르게 이렇게 유럽 전반적은 아니지만 스페인 관련해서 이렇게 식재료 그 사람들이 사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상상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교수님 특유의 어떤 그 합법들이 있어요. 갈로 열고 뭐 나 그럴 줄 몰랐거든 뭐 등등등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또 많이 남지 않아서 네, 저희가 질문을 혹시 지금 그 온라인에 계신 분 중에서 나 목소리로 질문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있으면 제가 온라인으로 받겠습니다. 없나요? 그러면 현장 한번 돌려볼까요? 혹시 현장에 계신 분 중에서 나 이렇게 방금 김경희님 손 드셨어요. 김경 선생님 또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네 마이크 온 해주시고 간단하게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책을 읽고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어쩜 이렇게 글을 맛깔스럽게 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말씀도 정말 맛깔스럽게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당신은 어디로 데리고 가겠느냐고 했을 때 저도 좀 고민이 됐어요. 정작 내 밥상에 있는 재료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서 나한테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글 쓸 생각이 없다고 하시지만 우리의 시골은 어떤지를 한번 이야기를 담아주시면 좋겠고 어디 한 군데 소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으신지 혹시 이번 여름에 우리나라에서요? 네네. 예, 예. 찾아갈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제가 뭐 아주 이제 우리나라 시골의 모든 곳을 다 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봤던 곳 중에서 정말 여기 꼭 가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데가 몇 곳이 있는데요. 하나가 울릉도를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울릉도에 명이 농사 짓는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세상에 사람들이 절벽에 매달려서 명이를 캐고 있어요. 예, 우리가 먹는 명이가 절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다가 분명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신문 기사를 찾아봤더니 1년에 2명 정도가 명의 작업하다가 굴러서 돌아가시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예. 가면 안 돼요, 그럼. 근데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울릉도 너무너무 이제 좋고요. 예, 그 농사 짓는 방식도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거기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추천드리고 싶은 데가 목포를 저는 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목포는 사실은 시골은 아니에요. 근데 목포 사람들이 그 먹는 방식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산물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을 보시면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게 먹을까 그것만 고민하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그거를 식재료를 파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식재료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리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그 끝판왕이 저는 제가 봤을 때 목포 분들인 것 같아요. 해산물은 목포 사람들은 육고기를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포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목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울릉도 가서 명이농사 짓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거기 말고도 많지만 일단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막 울릉도 간다고 줄 서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다들 이제 문정원 교수님의 독자구나라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지금 육성으로 나 질문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손 얼른 드시면 제가 지금 뭐 제 패친들도 좀 있어서 막 아는 이름들이 보이는데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있으신가요? 화면이 지금 그냥 좀-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켜고 네. 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까? 다들 쑥스러워서 없으면 또 현장에 현장에 한번. 네, 현장에 계시는 분 중에서 지금 얘기 이렇게 들었는데 나 그래도 꼭지표 하나 찍고 갈래라고 하시는 분 손 드시면 마이크 얼른 가겠습니다. 네. 관객이 너무 많아서요. 한 지금 한 10,000명 정도 와 있거든요. 네. 네. 없으신가요? 네. 다들 쑥스러워하셔서 저랑 눈을 막 안 마주치는 분위기가 됐고요. 지금 한글 올라와 있는 자판 좀 올려주실 거 있으신가요? 참고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제 책을 보는 게 되게 편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영상을 보면 되게 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영상 보는 거 오히려 더 편하시죠.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좀 정갈하게 영상으로 제가 한 게 EBS에서 마스터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제가 10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이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좀 진중하게, 조금 더 학술적인 내용을 이제 봤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 미처 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뭐 사진들이라거나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함의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것들이 마스터라고 하는 그 10개의 강의에 사실은 다 녹아 들어가 있고, 이 책에 담고 싶어서나 담지 못했던 내용들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저도 사실 그 EBS 마스터 촬영할 때 몰랐는데요. 위로더라고요. 네, 요즘 그렇습니다. 대부분 유료. 전 유료인 줄 알았는데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유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여행이라고 하는 컨텐츠는 아니지만 식재료에 초점을 맞춰서 한 내용이 실은 어디서 나왔냐면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사실은 이 내용들을, 식재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 2019년도 11월인가 10월 그때서 8회 정도를 제가 이제 촬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돼지, 닭, 그다음에 목포 이야기도 거기 나오네요. 목포 등등등 그런 내용들을 거기서 담았기 때문에 그거 뭐 다시 보기 같은 걸로 하시게 되면 김구라 씨랑 같이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이런 식재료 이야기, 우리나라의 치킨의 역사를 하면서 토종닭도 좀 같이 다루고, 만두, 만두 이런 이야기. 그때 이제 김구라 씨랑 쯔양이랑 같이 했었네요. 보시면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나 영상 쪽 보시는 거는 뭐 저희가 또 올려드릴게요. 유료인데 또 선택하셔서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단톡방에 그 링크는 올려드릴 테고요. 사실은 교수님이 쓰셨던 전작의 책이 또 있습니다. 푸드로드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 그 맞아요. 책이 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저도 좀 살짝 뭐 가면 살짝 미칠 때는 좀 이렇게 집중해서 좀 보는 편이라서 미각 관련 책을 조금 봤을 때 그 책 괜찮습니다. 예, 권합니다. 그 네. 책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푸드로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푸드로드라고 하니까 그게 여행 관련된 책까지만, 그 푸드로드는 여행은 아니고,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쓴 책들을 다 읽으셨는데 실은 제가 지금까지 쓴 책이 한 그 10권 정도 됩니다. 사실은 학술서까지 포함해서 10권 정도가 이제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시고 근데 생각보다 잘 안 알려지고 많이 안 읽어서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책이 푸드로드라고 하는 이제 책이고요.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된 책인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지난 한 6년 동안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니스 랩에서 연구를 했던 내용들을 뭐라고 할까요? 논문처럼 쓴 게 아니라 실제 그때 연구를 어떻게 하였는지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이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게 되면 서울대학교의 푸드빈스랩이라고 하는 데가 뭘 하는 데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 책을 보시면 아마 가장 잘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역사서 같지만 어쨌든 뭐 상상출판사에서는 그 책 권하면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문정훈 교수님이랑 연결된 책으로서 예, 그 책도 저는 개인적으로 권합니다. 그러면 책이라는 게 그렇죠. 한 작가 때리기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한 작가를 이렇게 읽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나아갈 것인가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독서법도 추천을 합니다. 질문 올라와 있는 거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정도만 받고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네요. 제가 시간이 이렇게 잘 갈 줄 알았습니다. 결국은 써온 질문지는 한 줄도 보지 않고 얘기를 네 현장 질문 다시 또 가볼까요? 현장 질문 네 현장님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무도 저를 지금 쳐다볼 생각을 지금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무리 메시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좀 형식을 바꿔보죠. 왜 저는 계속 질문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까요? 네. 저한테 하신다고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면 좀 온라인으로 이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응해 주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꼭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저는 저한테 정말 큰 영향을 미친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저기 남영옥 편집장님. 나 편집장님 혹시 계시나요? 네. 혹시 말씀할 수 있으세요? 나 편집장님? 편집장님 지금 들어와 계신 건가요? 저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식품저널이라고 하는 식품 그다음에 농업 관련된 전문지의 편집장님이세요. 제가 정말 주니어 교수였을 때 남영호 편집장님이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글쓰기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보면 저를 트레이닝 시켜주신 분이죠. 그래서 칼럼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처음 연재를 한 게 남영욱 편집장님. 네. 근데 지금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데요? 지금 대화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한 명 또 찍겠습니다. 정말 저도 오랜만에 이제 보는 얼굴인데요. 우리 김자영 후배님. 대화할 수 있나요? 사무실에서 밖으로 뛰어나가시네. 우리 김자영 후배님은 변호사세요. 네네네. 자영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아리 후배였어요. 저랑 학교 때 저 합창단 했었거든요. 합창단. 합창단요? 네. 네. 상상이 안 되지만 믿겠습니다. 합창단 후배였고 졸업하고 처음 실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입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봤었는데, 그 우리 김자영 후배님은 혹시 이 책을 보셨습니까? 네, 진짜 스페인은 일단 아직 주문 중이고요. 네. 못 받았는데 프랑스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혹시 그 제가 하나 질문 하나 할게요. 글쓰기. 제가 이제 직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초청은 작가로서 이제 초청을 한 거잖아요. 작가로서 문정훈이 고쳐야 될 점은 무엇이다. 이런 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런 거가 있다면 뭘까요? 작가로서 고쳐야 될 거는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인간성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 너. 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그냥 많이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스페인하고 뭐 프랑스 이런 것들 경험하는 것도 너무 도움이 되고 또 식품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너무 관심은 많지만 좋은 글들이 우리가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경제 칼럼도 쓰신다고 하니까
그럴 때도 내 책 많이 팔아달라고 권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칼럼에다가 제 책 많이 사주세요라고 쓰더라고. 근데 저쪽 한국경제 편집 부장님한테 다 물어볼게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고맙습니다, 김장 변호사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 그 책 얘기 나왔는데요. 책 얘기 잠깐 할게요. 사실은 작가나 서점이나 출판사에서 책을 사라고 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자가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이게 잘못하면 이제 북토크가 프랑스 스페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출판 얘기도 되는데 뭐 같은 맥락이죠.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글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책을 한 권 더 구매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뭐 문정훈 교수님은 교수니까 다른 페이가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올리 책으로 책밥으로 그러니까 글밥으로 작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럼요.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영화 돈 주고 보잖아요. 넷플릭스 돈 주고 보는 거잖아요. 처럼 그렇게 하셔야 되고 사실 여기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북소리랑 지금 조인을 해서 지금 책 얘기를 했죠. 감사합니다. 김자연 변호사님 책 얘기해 주셔서 제가 아주 당당하게 책을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선을 만들었습니다. 예. 시간이 근데 저도 잠깐 네. 한 얘기 해도 될까요? 근데 네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거 뭐, 네, 이 우리- 정신 못 끝날 것 네. 같습니다. 네. 우리 향숙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사실은 이쪽 농산물, 식품 쪽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장을 보러 갔을 때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쇼핑을 할 때 내가 뭔가 농산물을 이제 구매할 때 크게 뭐 비슷하니까 그냥 저렴한 걸 사는 게 현명한 구매지라고 하면 농업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감자 하나를 사더라도 사과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내 취향이 무엇인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맞는 거를 제값을 주고 사는 게 제값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요. 우리가 현명한 어떤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가성비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우리 구매는 시그널이 돼가지고 생산자한테 그대로 전달됩니다.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가격을 낮춰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혁신이라거나 더 나은 방식으로 경작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실 건지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질소비로 많이 써야 되고요. 그러면 농약 많이 쳐야 됩니다. 그리고 품종 다양성 다 없어져 버리고 다수학 품종만 심게 됩니다. 그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책 두 권의 주제가 그겁니다. 다양함에 관련된 주제거든요. 내 입맛에 맞는 거를 즐길 줄 아는 것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게 되는 건데 그 이유는 그러한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이 시그널이 어떻게 가게 되냐면 내가 차별화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으로 더 열심히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알고 소비자들이 돈을 내주는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방식을 유지하고 그 품종을 유지하면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양성이 유지되고 그 다양성은 결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취향을 알고 나 입맛에 안 맞는 걸 먹을 필요는 없죠. 내 취향에 맞는 것을 또 내 용도에 맞는 것을 제값을 주고 사서 즐기는 것. 그게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바로 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미식이 비싼 음식 즐기는 게 미식이 아니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것을 내가 즐기는 것. 구매하고 제값을 내고 즐기는 것. 그게 미식입니다. 네, 그게 사실은 까다로운 소비자가 되자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까칠한 소비자가 아니고 꼼꼼하게 따져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일용의 양식들이 농부들한테도 또 그들의 어떤 양식으로 갈 수 있게끔 까다로운 소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네. 바로 까다롭고 네. 세련된 소비.
네, 세련까지 붙었습니다. 예, 베스트셀러 작가가 말씀하시는 거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네, 시간이 제가 북토크를 이렇게 정해 보면은요 늘 그렇더라고요. 초반에는 살짝 이렇게 서먹서먹해요. 꼭 연애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아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서먹서먹 독자하고도 그렇고 사회자하고 이 저자하고도 그렇고요. 그러다가 중반이 좀 넘었으면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고 이게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러면 제작진이나 진행자가 시그널을 줘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라고 저한테도 지금 계속 시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다음 기회에 또 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고요.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저한테요? 네. 아, 이 저자가 예, 사회자인데 저 질문하는 거 아니,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제 책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네, 네, 네. 지금 그 북토크 진행자로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 주위에. 네. 아, 그게 특화되신 분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고요. 진짜요? 네. 그 저 다음에 하시는 분이 노명우. 네, 노명우 교수님. 아, 노명우 교수님. 그분 네. 저기 아주대학교 교수님 맞죠? 네, 네, 사회학 교수님. 아, 제가 이제 그분이랑 어떤 인연이 있냐면요. 아, 네. 닉 듣고 있습니까? 네. 네. 아, 닉이 그분이세요? 아, 닉이 다음 4회차 아, 그러세요? 진행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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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분이랑 어떤 인연이 있냐면 제가 아까 EBS에서 마스터라고 하는 것을 했잖아요. 그게 올라가고 저 다음번이 노명우 교수님이셨어요. 네. 근데 북콘서트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인연이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참 제가 재밌는 게 마스터 같은 경우에 지금 EBS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게 조회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은근 경쟁이 되더라고요. 아, 내 그런가요? 거의 조회수가 몇 번이고 노명우 교수님께 몇 회인지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 다음번 또 북토크 할 때 노명우 교수님 오셔서 정말 말씀 잘하시는 분이니까 아. 같이 즐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 자연스러운 홍보 제가 또 하나 더 할게요. 다음에 노명우 교수님이 은근히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은 분이 오시고 은근히 지금 급증된다고 하시잖아요. 문정원 교수님을 밀어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여기 계시는 분이 다음 주에 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명우 교수님이 이기는 건가요? 아니면 네. 안 들어오는 건가요?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긴 시간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굳이 북토크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런 얘기는 다음에 또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4회차 남았습니다. 4회차는 독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굳이 독일 비정상회담에서 진행했던 그 닉이라는 청년 친구가 하는 이유가 독일과 독일이 어떤 크로스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다음 주에도 꼭 오시면 제가 문정우 교수님한테 노명우 교수님이 더 많이 왔더라라고 얘기하지 않을 테니 꼭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요. 자, 정말 이제 찐으로 저자분한테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독자들 그리고 여기 계신 현장에 계시는 분들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아까 뭐 잠깐 얘기 조금 중요한 메시지 나왔는데요. 원래 그 얘기 하려고 했었어요. 방금 올라왔는 질문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려우니까 좀 재밌는 얘기 하자라고 뺐던 부분인데 1분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독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아, 제가요? 네, 이제 그리고 라스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오늘 우리 김자영 변호사가 했던 그 이야기에 용기를 얻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책이 보니까 카카오 선물하기로 되더라고요. 네, 주위 분들한테 많이 선물을 해주십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끝까지 90분 내내 꾹꾹 눌러서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귀한 자리 안에 여러분들이 또 기꺼이 참석을 해 주셔서 시즌 2까지 왔고요. 내년 올 가을에 시즌 3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정우 교수님 여기까지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손 좀 흔들어 주세요, 교수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리로 드셔야 돼요. 저리로. 네 여기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2시부터 여기서 스태프들 지금 뭐 스탠바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두루두루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